얘들아, 행복해? 행복하니? 제대로 봐봐. 늙은 소의 탄식 볼게. 늙은 소의 탄식. 지금 얘도 한시예요. 근데 이제 이 이광사라고 하는 작가가 장파싸움에서 밀려나가지고 이제 낙향에서 시골에서 늙어가면서 이 시를 쓴 거야. 그러면 약간 이 늙은 소랑 자기랑 좀 동일시 되겠지, 그치? 자, 그래서 내용을 좀 볼게. 내용을 봅시다. 자. 내용은 어렵지 않아요. 진창에 빠지고, 진창에 빠지고, 흙덩이에 넘어져 다만 큰 소리로 울고, 그래서 지금 이 소가 늙었으니까 몸을 제대로 못 가누는 거야. 그 정도로 늙은 거야. 약간 막 이렇게 막 넘어지는 거지. 그리고 큰 소리로 울기만 해. 그래서 얘가 시각적 이미지랑 청각적 이미지 사용해서 또 늙은 소의 이 모습을 생생하게 표현하는 거지. 그치? 늙은 소가 약간 이렇게 불쌍하게 있어요. 오르막이든 평지든 무거운 짐 끌고 갈 가망은 전혀 없네. 자, 이 늙은 소가 오르막이든 평지든 무거운 짐을 끌고 갈 가망이 없다는 건 뭐야? 이미 고된 노동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늙었다라는 얘기야. 너무 늙었어. 그래서 이게 바로 본인이 늙어가는 상황을 빗댄 거라고도 볼 수 있어요. 화자나 작가가 늙어가는 상황을 빗댔다. 아침에는 푸른 언덕에 누워서 해그림자에 의지하고 밤에는 배 고르면서 쓸쓸한 외양간에서 날 밝기만 기다려요. 자, 이것도 보자마자 뭐 찾아야 돼? 대꾸 찾아야지, 그치? 아침에는 밤에는 이렇게 대꾸죠. 얘는 아침으로 밤으로 지금 뭐 할 일이 있어 없어? 할 일이 없지? 할 일이 없으니까 지금 그냥 누워있다가 쓸쓸하게 날 밝기만 기다리고 뭐 이러고 있는 거야. 삶의 의욕을 잃어버리고 할 일도 없고 뭐 그런 거죠. 계속 늙은 소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거지. 그리고 갈까마귀조차, 자, 갈까마귀조차 갑자기 다른 새가 와가지고 새가 이제 이 소 등에 올라타서 이제 새등을 막 쪼다가 아이고 이 늙은 소 불쌍하네 이러고 있는 거지. 그치? 그래서 수척한 것을 슬퍼해요. 수척한 걸 슬퍼해. 자, 그러면 얘들아, 우리가 문학에서 자연물들은 감정이 있어, 없어? 문학에서 자연물들은? 감정이 없다고 봐야 돼? 알겠지? 문학에서 자연물들은 기본적으로 감정이 없어요. 근데 얘네들이 감정을 가지고 있다면 이게 누구의 감정이? 인간의 감정이 들어갔다고 보는 거지, 그치? 그래서 우리가 당연히 이걸 뭐라고 해? 인격을 부여했으니까, 감정을 부여했으니까 의인화고 화자나 대상의 감정이 이입됐기 때문에 여기서는 당연히 화자의 감정이 이입됐겠죠. 그쵸? 근데 이 소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이입된 거야. 그 감정이 이입이 된 거지. 쉽잖아. 그치? 그래서 인격이 부여돼서 의인화, 감정이입 사용했구나 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지금 소를 뭐 하고 있는 거야? 불쌍히 여기고 있는 거지. 그치? 소가 불쌍히. 연민의 마음이죠. 연민. 들어봤지? 연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야. 연민의 마음을 가지고 이 소를 보고 있죠. 망가진 쟁기 허리에 걸치고 밭갈던 옛일. 자, 근데 옛날에는 어땠어? 힘차게 일을 했다고, 그치? 이 소의 젊은 날. 소의 젊은 날을 떠올리면, 라떼는 말이야, 이렇게 열심히 일을 했는데, 지금은 어때? 수척해졌어. 대조죠, 대조. 그래서 우리 젊음과 늙음의 대조도 자주 나오는 구조니까, 그치? 읽어줄 수 있죠, 충분히? 젊음과 늙음의 대조. 그래서 현재와 과거를 대비시켜서 소의 지금 현재의 늙은 상황, 부정적 상황을 부각하고 있는 거지. 자, 쓸모 다해 버려짐은 예부터 그러하니 옛날부터 쓸모가 다하면 버려지는 거야. 한자성어로 토사구팽이 있지. 들어봤지? 토사구팽? 토사구팽이 뭐야? 토끼 잡으면 사냥개도 잡아서 먹어버려. 옛날에는 개를 먹었잖아요. 그래서 토사구팽이라고 해서 토끼를 잡으면 이제 사냥개도 먹어버리네. 그러니까 쓸모 없어지면 어떻게 하는 거야? 버리는 거지, 그치? 쓸모 없어지면 버리는 이 세상이 그래. 그러니까 다만 실속도 없이 명성만 남음이 불쌍하구나. 자, 지금 나는 실속도 없이 뭐만 남아있어? 명성만 남아있어. 명성은 뭐야? 이름이 남아있는데 이 이름이 밥 먹여주냐고. 그치? 밥 먹여주지 않죠. 그러니까 과거의 영광만 남아있구나. 그래서 사회적 권력으로부터 소외된 처지라는 거를 불쌍하구나 라고 직접 제시하고 있는 거죠. 이거 감정을 직접 제시하냐 간접 제시하냐 중요하지, 그치? 얘는 불쌍하다고 했으니까 직접 감정을 제시하면서 이 불우한 생에 대한 연민과 한탄, 회한 뭐 이런 감정이 드러나요. 그래서 여기서의 대상은 소지만, 그치? 여기서의 대상은 소인데
사실 이 늙은 소가 이 작가의 상황과 맞물려 있어서 이 창작 배경을 보게 되면 아, 늙은 소가 작가랑 동일시되는 존재구나 라고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 있는 거지. 그치? 근데 이거는 어디까지나 배경 지식이 있어야 되는 거고 배경을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는 거지. 그죠? 어쨌든 늙은 소가 주인공이야. 쉽지? 할만하죠? 그래서 우리 이거 기억하기. 자, 동물을 가지고 인간의 이야기를 하는 거 우리 뭐라고 해? 우의적이라고 하지. 기억나? 두꺼비 파리 얘기할 때 우리 우의적이라는 거 봤잖아. 그치? 우의적이라는 게 뭐야? 인간의 이야기를 동물에 빗대어서 표현할 때. 그치? 동물을 이야기할 때. 그래서 우의 또는 뭐라고 해? 우화적이라고 하죠. 그래서 비유적 표현 중에 하나예요. 늙은 소한테 우의적, 비유적으로, 우화적으로 표현한 거지. 쉽지? 나머지는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니네 이 정도 복습하시면 충분히 이 정도 해석 가능할 거고.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볼 거고, 여기 뒤에 아마 2작품 정도가 있는데, 이 2작품 정도는 니네가 집에서 해석해보고 문제 풀어보고. 알겠지? 그리고 어려우면 질문하세요. 알았지? 어려우면 질문하시고. 그래서 여기까지 고전편이야. 할만하지? 그래서 이거 수업하면서 어려운 거 있으면 우리 카톡으로 계속 질문해. 니네 시험 기간에, 이번 시험 기간에 카톡으로 질문할 애들 많은데, 카톡으로 질문하는 거 나는 좋다고 봐요. 알겠지? 계속 질문해. 시간 되면 계속 답변할 테니까. 그래서 얘들아, 우리 이제 현대편을 좀 볼 차례지. 현대편. 현대편. 자, 그래서 현대는 시대별로 돼 있어. 우리 방금 봤던 고전편도 시대별로지만 또 갈래별로 묶여 있는 거고, 얘는 이제 시대별로 일제강점기부터 쭉 가요. 알겠지? 일제강점기, 분단, 독재, 산업화, 뭐 이렇게 이제 쭉 갈 거야. 그래서 시대별로 시를 좀 보도록 할게. 자, 오늘 시인들은 좀 잘 아는 시인들일 거야. 넘어가면 7쪽? 8쪽. 8쪽. 8쪽 보세요. 8쪽. 8쪽을 보시면 김소월의 초혼이라는 시가 나와요. 김소월의 초혼. 얘들아 김소월 들어본 적 있어? 김소월? 김소월이 누구요? 우리나라 대표적인 시. 진달래꽃. 그치? 진달래꽃을 쓴 시인이죠? 얘들아 진달래꽃 기억해?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보이보내 드리우리다. 그치? 왜 좋아해 또? 이거 슬픈 시요. 삼은보지? 삼은보. 그래서 우리가 김소월 하면 니들이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김소월은 일제강점기의 시대적 배경보다는 전통적인 어떤 정서, 전통적인 율격에 좀 집중했던 시인이야. 이게 두 가지죠. 시대를 막 저항하고 막 그러는 시들도 있지만 아예 그냥 난 안 볼란다. 뭐 이러고 이제 순수한 시를 썼던 그런 시인들도 있는데 그게 김소월이에요. 김소월의 시에는 전통적 정서인 한이랑 전통적 율격인 삼은보가 잘 드러나죠. 김소월은 좀 예외가 많지 않은 경우예요. 보통 이렇게 써, 시를. 알겠지? 그래서 삼은보가 되게 잘 드러나지. 니네 기억나지, 우리? 평산별곡 몇 은보야? 삼은보였죠. 그리고 보통 민요적 율격이라고 해, 삼은보가. 그치? 그래서 살얼이 낫다. 아리랑 아라리요. 이렇게 삼은보의 작품들을 우리가 좀 정리해 두면 좋겠지, 그치? 같이 나올 수 있어요. 초혼이 무슨 뜻일까? 초혼. 영혼을 초대한다 이런 뜻이야. 영혼을 초대한다. 약간 섬뜩하지, 그치? 영혼을 초대한다. 근데 이게 장례 절차에 있어요. 그 상을 치르잖아요. 상을 치르면 이 사람을 묻어요, 무덤에. 그치? 사람을 무덤에 묻고 대문을 읽고 인사를 합니다. 가라고, 잘 가라고. 그 아이고 곡도 하지, 그치? 그 곡을 하고 나서 그 죽은 사람의 이름을 불러, 3번 불러. 그걸 우리가 고복의식이라고 해요, 고복의식. 그래서 떠난 혼을 불러들여서 다시 살려보고자 하는 마음을 담아서 죽은 이의 이름을 3번 불러요. 그게 이제 이 초혼이라고 하는 이 의식이야. 그래서 내가
이 사별이라고 하는 게 이 시의 제목부터 드러나는 거지. 그치? 사별이라고 하는 상황. 죽어서 이별하는 거. 그래서 사별을 다룬 시들이 많잖아요. 그쵸? 사별을 다룬 시들. 니네 기억나? 사별을 다룬 시들. 뭐 있어, 대표적으로? 아들 죽어서 쓴 거. 정지용의 유리창. 들어본 적 있지? 그래서 유리창을 보면 아들이 죽어가지고 유리창 밖을 보니까 물 먹은 별이 반짝. 그치? 아, 너는 산새처럼 날아갔구나.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아들이 죽은 걸 쓴 시도 있고 부인이 죽어서 쓴 시도 있어. 옥수수번 옆에 당신을 묻고. 기억나요? 견우 칠석이 견우와 직녀도 만나는 칠석날 그 아내가 죽은 거야. 그래서 그날 이 화자는 옥수수번 옆에 당신을 묻고 돌아오는 거지. 약간 이게 죽여서 묻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지, 그치? 근데 좀 기억하세요. 아내가 죽어서 옥수수반 옆에 당신을 묻고 돌아오는 길. 이것도 사별을 주제로 한 시야. 그래서 사별을 주제로 한 시들은 좀 이렇게 연결해서 알아두면 내신에서는 좀 연결해서 나오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 시는 김소월이 사랑하던 여자가 다른 남자랑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그 김소월도 결혼했거든, 다른 여자랑. 부인이 있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들으니까 그 여자가 죽었다는 거야. 자기가 사랑했던 여자가. 그러니까 그 사랑했던 여자가 죽었다는 걸 듣고 이 시를 쓴 거야. 알겠지? 자, 그래서 이 시를 좀 볼게요. 자, 산산이 부서진 이름이여, 허공 중에 헤어진 이름이여, 불러도 주인 없는 이름이여,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여. 뭐야? 반복이지. 그치? 뭘 반복하고 있어? 영탄적 표현, 돈호법을 반복하고 있지. 그치? 얘들아, 반복은 되게 많이 쓰이는 방법이니까 우리가 크게 어렵지 않은데 이 영탄을 계속 이렇게 똑같이 반복하니까 감정이 어때? 감정이 강조되지. 그치? 반복은 곧 강조잖아. 그치? 그래서 여기에 격정적 어조를 우리가 좀 읽어볼 수 있어요. 격정적 어조. 격정적 어조의 반대가 대비되는 어조가 방금 얘기했던 유리창 같은 시. 절제야, 절제. 감정이 절제될 때도 있을 수 있죠. 감정이 절제되는 대표적인 시가 아까 얘기한 뭐야? 유리창이야. 유리창이라는 시. 아들이 죽었는데 그냥 물 먹은 별이 반짝 이렇게 표현한다고. 물 먹은 별이 반짝. 슬프다. 막 너무 보고 싶다. 이런 말 잘 안 해. 그게 감정이 절제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게 극한 감정을 드러낼 때 감정을 절제하면 오히려 더 슬프게 느껴져. 한의 정서가 막 느껴지는 경우도 있거든. 근데 얘는 지금 마음껏 뭐 하고 있어? 마음껏. 마음껏 감정을 드러내고 있지. 그치? 그래서 반복을 통해서 영탄을 통해서 격정적 어조를 드러낸다는 게 이 시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내용은 하나도 안 어려워요. 되게 막 직관적으로 막 지르고 있거든. 그래서 내용이 어렵진 않아요.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렇게 반복될 때 있잖아요. 이 반복이라는 걸 좀 기억하면 의외로 반복은 이 시나 소설에서 되게 자주 나오는 문제 요소 중에 하나거든. 특히 이게 무엇이 반복되는지를 기억해야 돼. 우리가 반복될 때 의문이 반복될 수 있죠. 의문. 의문 반복되는 거 뭐 있어? 얄리얄리 얄라성 얄라리 얄라처럼. 그치? 동일하거나 비슷한 의문이 반복될 때 있죠. 그래서 울림소리가 반복되면 뭐 경쾌하고 부드러운 분위기. 거센 소리, 포토찰칵 있잖아. 걔네가 반복되면 좀 거세고 이제 좀 강한 느낌. 뭐 이렇게 의문을 통해서도 우리가 어감을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 의문도 반복되는 경우가 있지, 그치? 그리고 시어가 반복되는 경우 있죠, 시어. 여기처럼 이름이여, 이름이여 이렇게 똑같은 단어가 반복되는 경우가 이제 시어가 반복되는 경우죠. 그리고 시행이 반복될 수 있죠, 시행. 근데 시행은 뭐야? 이 한 줄. 똑같은 줄이 반복돼야 돼. 그치? 똑같은 행이 반복돼야지 그게 시행의 반복이야. 그리고 또 뭐가 반복될 수도 있어? 문장 구조가 반복될 수도 있어. 그래서 이 반복되는 것이 무엇이냐는 구분을 해야 될까 안 해야 될까? 해야 돼요. 문제에서. 실제로 고3 수능 모의고사 문제에서도 시어와 시행의 반복을 통해 라는 문장이 나온 적이 있다. 근데 걔는 시어는 반복됐는데 시행은 반복되지 않았어. 그러면 적절하지 않은 거겠지. 그치? 그래서 우리가 문제의 요소가 시어와 시행의 반복으로 라고 해서 결론을 냈다면 니네가 이것만 볼 때가 있다니까. 이렇게 봐. 어떻게 봐?
그래, 반복됐어. 이렇게. 그래, 반복됐어. 그래서 반복만 보는 거야. 반복됐어, 끝. A랑 B가 있는 거 별로 확인할 생각을 안 해. 왜 안 해? 귀찮으니까. 니네 국어 문제를 풀 때 제일 조심해야 되는 게 뭐야? 읽는 게 귀찮아요. 그리고 졸려요. 그러니까 대충 빨리 숙제 끝내고 딱 덮어버리는 거. 왜냐면 국어는 대충 풀고 덮어도 표가 나 안 나? 안 나요. 수학은 풀이 과정이 다 써 있어야지. 그치? 그러니까 수학은 사실, 그리고 니네가 약간 또 좀 이게 문과랑 이과가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수학은 좀 푸는 맛이 있죠. 푸는 맛이 있잖아. 그치? 그런데 국어는 어때? 이게 내가 생각 안 하면 진짜 무지성으로 풀 수 있거든. 무지성. 무지성.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대충 이렇게 푸는 거지. 그러면 막 줄만 치면은 공부 열심히 한 것 같아. 줄을 막 이렇게 쳐. 제대로 안 풀어도, 그치? 그리고 어떤 아가들은 뭐 아예 표시도 안 하고 답만 이렇게 탁 이게 예쁘게 체크해 오는데 뭐. 근데 그걸 가지고 내가 니네 이거 국어 풀었냐 안 풀었냐 하기도 어렵다고. 왜? 다 푸는 방법은 다르니까요. 그쵸? 그러니까 선생님 저는 원래 표시 안 하는데 뭐 이러면 내가 할 말이 없어요. 그치?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요소가 두 개면 아까 쌤이 얘기했던 거랑 비슷한 맥락인데 제발 끊어서 풀어주라고. 제발. 제발 요소가 두 개면 두 개. 요소가 세 개면 세 개를 A, B, C를 다 봐줘야지. 보통 니네가 서술어만 보게 되니까 이 앞에서 틀리는 거야.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조사랑 어미인데 조사는 보고 어미는 안 보는 경우.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는 1학년 내신을 우리가 거치면서 약간 선택지의 분석이 무엇인지는 어느 정도 알았을 거야. 그치? 선택지를 좀 쪼개본다는 게 무엇인지. 왜냐면 요즘 지금 도항고 문제가 문장이 한 문장이 아니고 막 두 문장 정도 되고 막, 그러니까 문장이 아니죠. 두 줄 정도 되고 막 이렇잖아, 선택지가. 그치? 그럴 때 니네가 한 큐에 읽을 수 있냐고, 그걸. 그치? 한 큐에 읽지 말라는 거지, 내 말은. 한 큐에 읽지 말고, 제발 끊어주고, 이게 수능에서도 그러니까 시어냐, 시행이냐, 이런 거 구분하는 거 잘 기억해. 알겠지? 내신에서는 더 심하겠죠. 내신에서는 더 심하겠지. 알겠지? 그래서 이런 것들도 문제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반복은 되게 중요한 요소니까 무엇이 반복되는지까지 보자. 알겠지? 무엇이 반복되는지까지. 반복만 중요한 게 아니야. 반복은 어차피 잘 보여, 안 보여? 잘 보이지? 두 번 이상 반복되면 반복이니까 사실 반복을 못 찾는 친구는 없어요. 바보도 아니고. 우리 고등교육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인데 반복을 못 찾지는 않는다고. 알겠지? 근데 니네가 왜 틀리냐? 무엇이 반복되는지를 안 찾으면 틀리는 거지. 그쵸? 그래서 그 무엇이에 주목하자라는 게 여기에서 니네가 좀 기억해놔야 될 거야. 자, 어렵진 않아요. 불러도 주인 없는 이름이요. 왜 불러도 주인이 없겠어? 이미 뭐 했으니까 없어? 죽었으니까, 그치? 그래서 죽은 상황, 그래서 사별이라는 상황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 거지?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요. 자, 이건 어때요? 부르다가 내가 죽을 거야. 그만큼 내 마음이 어때? 간절하다는 거지, 그치? 죽을 만큼 간절해. 그래서 죽을 만큼 간절해 라는 걸 우리가 이제 뭐 사생결단, 일편단심, 뭐 이런 거지, 그치? 사생결단이 뭐야? 죽음을 무릅쓰고, 의지적인 자세예요. 그래서 얘가 지금 의지적 자세를 나타내지 않고 있는데 이 시가 의지적이거든? 왜 의지적이야? 내가 님을 계속 뭐 할 거라는 얘기? 부를 거라는 얘기. 그치? 그러니까 이 사생결단에 태도가 드러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의지적 태도라고 읽어줘요. 이해돼? 우리가 의지적 태도가 꼭 나 뭐 할 거야 이렇게만 얘기해서 의지가 아니라 이런 의지적 요소를 사용하면 그게 또 의지적 태도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 이해되지? 이런 부분들은 좀 우리가 좀 깊이 있게 기억을 해놓는 게 좋아요. 알겠지? 그래서 얘가 이런 태도를 보이고 있으니까 의지적 태도까지 가는 거라는 거. 이거 이어서 또 나와. 자, 심중에 남아있는 말 한마디는 끝끝내 마저 하지 못하였구나. 자, 못했구나. 또 한탄이죠. 또 영탄이니까 또 한탄이지. 그러니까 이거 심중에 남아있는 말 한마디. 내가 뭔가 하고 싶은 말을 했어, 못했어. 못한 거야, 님한테. 그러니까 님이 죽어버렸으니 어떤 마음이야? 후회와 아쉬움의 마음이 남겠지, 그치? 그래서 후회의 마음을 영탄적 표현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는 거야. 사랑하던 그 사람이야, 사랑하던 그 사람이. 이게 바로 뭐예요? 시행의 반복이 되겠지, 그치? 이런 게 시행의 반복이에요. 바로 보이죠? 시행은 반드시 한 줄이 반복돼야 돼. 반드시 한 줄이 반복돼야 돼. 그래서 계속 그 사람을 부르고 있는 거지. 자, 넘어갑시다. 그래서 붉은 애는 서산마루에 걸리었다. 자, 우리 아까
달이 흰 구름 따라가는 거랑 비슷한 거야. 그치? 붉은 해가 서산마루에 걸린 거죠. 그러면 붉은 해가 서산으로 지고 있는 거니까 이거 뭐야? 소멸과 하강의 이미지, 죽음을 암시하는 이미지겠지. 그치? 이해되죠? 그리고 걸려 있어. 어디에 걸려 있어? 서산마루에 걸려 있어. 이 걸린 건 뭘까? 아직 다 간 건 아니야. 그러니까 아주 해가 져버린 건 아니야. 그러니까 낮과 밤의 경계지. 이게 바로 뭐야? 삶과 죽음의 경계인 거죠. 그래서 얘가 장례를 치를 때까지는 얘들아 영혼이 아직 이승에 있다고 해요. 우리가 전통적 이승에 있어. 그러니까 이승에서 이제 저승으로 가는 길을 잘 보내주는 거지. 이 장례 절차를 통해서. 그쵸? 그래서 사람을 땅에 묻고 흙을 이렇게 우리가 이제 흙을 이렇게 덮거든. 흙을 덮으면서도 잘 가라. 뭐 이렇게 이제 막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걸 다 이제 무덤을 만들고 나서도 뭐 하는 거야? 아이고 아이고 곡을 하고 그 죽은 사람의 이름을 부르는 거지. 자, 그러면 아직은 여기는 삶과 죽음의 경계가 있는 거야. 이게 어디에도 나타나? 대망매가에도 나타나죠. 그쵸? 생과사의 갈림길에 있잖아. 그것도. 그치? 그게 다 장례 절차에서는 이 삶과 죽음의 경계에 있다고 보는 거지. 이해되죠? 아직 막 영혼이 떠나지 않은 상태. 뭐 이런 상태야. 그래서 사슴의 무리도 슬피 운다. 얘들아, 아까도 얘기했지? 자연물들이 감정을 가지고 있으면 이건 뭐라고? 감정이입이라고. 그쵸? 그래서 인격을 부여한 거기 때문에 당연히 의인화 쓰인 거고, 떨어져 나가앉은 산 위에서 나는 그대 이름을 불러요. 자, 이게 떨어져 나가앉은에 주목하면 이거는 긍정일 리가 없지. 그치? 떨어져 나가앉아 있다. 이거 뭐예요? 님과의 거리감이 느껴지고 절망감이 느껴지고 부정적인 감정이 드러나는 거지. 그치? 세모. 부정적 감정. 그래서 떨어져 나가에 주목하면 이미 죽었기 때문에 나와 이미 멀리 떨어지게 됐다라고 하는 거리감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지. 그치? 거리감. 근데 얘가 만약에 산 위에서라고 한다면 산 위. 얘가 산 위까지 왜 올라갔을까에 주목을 한다면 이 산 위는 어떤 곳이야? 수직적 공간 중에 이제 이 위에 있는 곳이잖아요. 그렇죠? 이 위에 있는 곳이니까 얘가 산까지 올라간 이유가 뭐냐 이거지. 하늘나라에 간 그와 가까운 곳으로 가고 싶었던 게 아닐까라고 상상을 해보면 죽은 이미 있는 곳인 하늘과 가까운 곳에 가려고. 그러니까 이거는 그리움, 간절한 그리움이자 뭔가 보고 싶은 마음, 그치? 이런 마음이 잘 반영된 행동이죠. 거기서 얘가 뭐야? 이 산 위에서 그대 이름을 계속 부르는 거지, 그치? 그래서 이게 바로 뭐야? 그리운 마음이 되는 거죠. 이해되지? 자, 우리가 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되게 짧고 이 짧은 표현 안에 되게 많은 걸 담고 있어. 그래서 한 줄 안에서도 어디에 주목하느냐에 따라서 뭐가 달라질 수 있어? 해석이 달라질 수 있어. 우리 청산별곡 기억나지? 청산별곡에서도 화자를 유랑민으로 보냐, 실현한 여인으로 보냐, 실패한 지식인으로 보냐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지잖아. 그치? 마찬가지예요. 자, 이런 것도 어디에 주목하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지니까 문제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어떤 정보들, 그치? 문제에서 주어지는 정보들, 이 출제자의 의도에 주목해 보세요. 그러면 니네가 정확히 이게 뭐 꼭 집어서 이것 때문에 이거야 라고 얘기하지 못하더라도 아, 이게 1번부터 5번까지 선택지 중에 5번이 답이겠지가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문학에서는 감이라고 하잖아. 아, 이게 애매모호한 감이야. 확실히 감이라는 게 좌우합니다. 근데 그 감을 좌우하는 게 뭐냐면 출제자가 이 문제를 나한테 뭘 물어보려고 냈을지, 이 문제의 의도가 뭔지, 그리고 1번부터 5번까지의 선택지가 다 경중을 따져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과 가장 적절한 걸로 이렇게 나뉘게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그때 쌤이 계속 보라는 게 뭐야? 가장 적절한 선택. 그치? 가장 적절하지 않은 선택. 이래야 우리가 실수가 줄어요. 알았죠? 근데 니네가 자꾸 답정너처럼 답을 정해놓고 그래, 이건 슬픈 거니까 1번부터 5번까지 중에 슬픈 걸 찾아야지.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답이 없는 거야. 그러다 보면 괜히 이상한 답을 찾게 되는 거거든. 선생님이 맨날 문학에서 강조하는 건, 니네 수능 볼 때까지 강조하는 건, 어쨌든 유연한 사고를 해야 된다고. 그 유연한 사고가 문과 친구들, 공감 능력 없는 남자친구들, MBTI의 T형 친구들이 그게 잘 안 돼요. 알겠지? 문학은 F형 인간들이 썼다고 생각해야 돼요. 특히 시는 T형 인간이 쓰겠니, 시를?
잘 안 써. 원래 ST들은 시를 안 써요. 니네 중에 ST 있어, ST? 공감할 텐데. ST는 시를 되게 쓸데없다고 생각하겠지.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은 국어 공부 자체가 쓸데가 없어요. 괜히 내가 이 공부를 대체 왜 하는, 물론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 하는 거긴 하지만 이 ST들에게 이 시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거든. NF들은 막 어쩔 땐 눈물 흘리면서 공부해요. 이 시가 막 공감이 되는 거야. 그럼 그런 시를 읽으면 막 눈물이 나는 거지. 그 서대전고의 희곡이 이번에 나왔는데 그 서대전고 희곡이 뭐였냐면 아름다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별이라는 그 희곡 시나리오였거든. 영화 시나리오. 근데 거기 보면은 남편이 되게 무뚝뚝한 의사인데 아내가 아파요. 그래서 시한부가 돼. 그리고 이 아내가 이제 죽어요, 나중에. 근데 그 죽는 장면이 막 되게 슬퍼. 근데 그 중에 국어 제일 잘하는 남자애가, 근데 서대전고는 제일 잘해도 3등급이야, 걔네들 중에. 내가 진짜 서대전고 애들 맨날 혼내는데 아무튼 걔네 중에 3등급 맞는 애가 막 눈물이 나올 것 같다는 거야. 막 울 것 같대. 막 지금 휴지가 필요하대. 막 어? 근데 그게 사실은 문학을 보는 되게 중요한 포인트. 알겠지? 니네가 진짜 문학은 이걸 보면서 막 이런 복합적 감정을 느껴줘야 되거든? 이게 되게 복합적 감정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부정적이고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행동인데 이거의 이 감정들이 복합적이라는 걸 좀 이해하시고 아, 이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구나 라는 걸 해석하는 거지. 그치? 이게 NF적인 사고야. 알겠지? 나는 엄청난 ENFP라. 쌤이 엄청난 ENFP야. 나는 국어 문제는 그냥 사실 공부 잘 안 하고 1번부터 5번까지 이렇게 보면 에이 5번이 답이네. 근데 이유는 설명 못 해. 이유는 설명 안 되는데 아 이게 5번이 답이야 라고 얘기할 수 있었어요. 옛날에 쌤이 공부할 때. 고등학교 때는 그걸 내가 잘 모르고 이제 그냥 찍었던 거지. 근데 찍으면 다 맞더라고, 국어가. 그래서 선생님이 되게 그걸 잘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와서 이제 생각하면 아 내가 이 문과적 성향이 그러니까 니네 중에 왜 문과적 성향이 강한 친구가 있고 이과적 성향이 강한 친구가 있잖아요. 이도저도 아니면 이제 성향이 없다. 이건 무성향. 무성향은 공부를 안 한다라고 보는 거고 내가 진짜 이과적 성향을 가진 친구들이 이걸 깨부시는 게 참 힘들어요. 있잖아. 지금 우리 수업 듣는 우리 아가, 니네 아가 중에 있어. 지금 이과적 성향 깨부시지 못해서 계속 1등급이 안 나오는 아가들이 있어. 근데 그 1등급적 성향, 문과적 성향이라는 게 뭐야? 이걸 보고 얘가 슬피 우는 걸 보고 화자도 슬프겠다라고 느끼는 거야. 그리고 얘가 떨어져 나가 앉은 산 위에서 그대의 이름을 부르는 걸 보고 가까운 곳에 가고 싶었구나. 님과 가까운 곳에 가고 싶었어. 라고 생각이 돼야 돼. 근데 니네는 자꾸 이거를 이렇게 해석된 걸 읽어야지만 얘가 산 위에 왜 갔는지가 느껴지잖아. 그치? 근데 사실 이거 없이도 얘가 왜 산 위에 갔는지가 느껴져야 시를 제대로 해석하는 거야. 쉽지 않지? 그치? 근데 그래서 내가 이번 방학 때는 니네들은 이걸 깨부셔야 되거든. 뭘 깨부셔야 되냐? 외우는 것, 해석된 것만 보고 공부하는 연습을 하면 안 돼요, 이제는. 알겠지? 고정된 해석 절대 하면 안 돼요. 고정된 해석이 아니라 이건 참고 자료일 뿐이야. 이렇게 참고하는 거고 이 문제를 낸 선생님은 또 다르게 생각하고 문제를 낼 수도 있어요. 답이 여러 개가 될 수 있는 거죠. 그 문제를 낸 선생님에 따라서. 그렇죠? 그래서 쌤이 특히나 2학년 1학기 때 니네 시험, 이게 니네 수업하러 가면 그 선생님들의 해석들에 대해서 내가 몇 개 이번에 좀 몇 개 물어봤잖아요. 근데 더 많이 물어보게 될 거야. 내가 이 선생님이 이걸 이렇게 봤니? 이렇게 봤니? 한번 물어봐. 이렇게 하면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공유하면서 더 발전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니네가 그런 질문을 하면 학교 선생님들도 한 번 더 생각하세요. 아, 이걸 이렇게 내가 보는 게 맞는지, 니네들한테 이렇게 설명을 할지, 문제를 이렇게 낼지. 그래서 문제가 더 좋아져요. 학교 선생님들 문제도. 그렇게 하면서 서로 발전하는 거. 알겠지? 쌤이 참 안타까운 게 항상 보면 도항고가 지금 입결이 계속 안 좋은 이유, 아까 얘기했지? 수능 최저 못 맞춘다고 지금 도항고가? 근데 그 모든 이유에는 도항고 친구들이 여자, 남자가 같이 있다 보니까 이게 강하게 푸시가 안 되는 면도 좀 있어요. 내가 애들을 막 강하게 막 이렇게 괴롭히지 않거든. 나도. 학교에서도 약간 학교에서도 유성고 애들 굴리듯이 니네를 잘 굴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좀 굴러야 되는데. 그치? 좀 이렇게 강하게 자갈밭에 굴르듯이 막 굴러야 되는데 남녀공학 친구들의 좀 특징이야. 뒤끝이, 그러니까 뒤가 좀 뭐랄까 흐려요.
끝까지 열심히 해야 되는데 약간 원서 쓰고 나면 힘 빠지고 학교 선생님들도 그냥 그래 니네 다 시험학점 내고 다 쉬어라 막 이렇게 나와 버리거든. 근데 우리는 그러지 말자. 제대로 공부하고 끝까지 공부하자. 약간 이게 이제 우리 이번 방학의 목표야. 알았지? 근데 쌤이 이걸 보면서 그 얘기를 꼭 해주고 싶거든. 뭐였냐? 방금 얘기한 대로 문학은 유연한 사고. 그러나 읽어내려는 노력. 알겠지? 이게 중요해. 그래서 여기서 잘 보세요. 그렇게. 자, 넘어가 볼게. 서름에 겹도록 부르노라, 서름에 겹도록 부르노라. 이것도 또 시행의 반복이죠. 우리가 시행의 반복이 많이 나타나지 않아요, 시들에서. 이 시만 지금 많이 나타나는 거야. 왜 이 시가 시행의 반복이 많이 나타나? 얘는 이 반복을 통해서 격정적 감정을 드러내고 있는 거거든. 그치? 격렬한 감정을 이 반복을 통해서 드러내니까 굳이 반복하는 거야. 자, 부르는 소리는 비껴가요. 비껴간다는 건 뭐지? 내 소리가 님한테 가, 안 가? 안 간다는 거야. 왜 안 가? 왜? 하늘과 땅 사이가 너무 넓으니까. 이게 바로 뭐예요? 이 저승과 이승의 거리감이죠. 우리가 거리감이라는 표현은 자주 나오니까 좀 알아두시고. 자, 그래서 선체로 이 자리에 돌이 되어도, 얘들아, 선체로 이 자리에 돌이 된대. 이거 니네 정읍사라고 하는 작품 혹시 기억나요? 정읍사? 정읍사라고 하는 백제 가요에 보면 시장에 나간 남편이 안 돌아와서 얘가 막 계속 걱정하면서 부인이 달님한테 멀리 밝게 비춰달라고 했던 거 기억나지, 그치? 그 정읍사가 이 망부석 설화거든요. 망부석 설화, 망부석 모티프. 그래서 이 망부석 모티프를 지금 인용한 거예요. 그래서 돌이 되어도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요. 이게 바로 뭐야? 내가 끝까지 님을 기다리겠다는 의지죠. 이게 돌의 의미예요, 돌. 이 돌이라는 게 어떤 의미야? 변함없는 마음이지. 그치? 그래서 망보성 모티프랑 연결하면 임에 대한 그리움과 한이 집약된 시어인 거고. 그쵸? 그래서 임과의 이별로 인한 서름과 임과의 제외된 의지와 소망의 의미가 둘 다 들어있는 소재가 되는 거죠. 돌로 웅축돼 있는 거야. 그래서 한의 정서도 있고 내가 돌이 될 때까지 님을 기다리겠다라고 하는 의지적 표현이기도 한 거죠. 아까 얘기했던 거랑 연결되는데 이 시는 되게 의지적이에요. 근데 내가 기다리겠다라고는 안 해. 근데 의지적이야. 왜 의지적이야? 변하지 않을 거니까. 돌이 될 거니까. 이해되지? 돌이 되어도 라는 이런 표현들 부르다가 내가 죽을 거라는 이런 표현들에서 우리가 의지를 찾아주는 거죠. 이해되지? 그래서 소재를 통해서 표현을 통해서 의지적 태도가 드러날 수 있다는 얘기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화꽃이 나오면 매화도 뭐야? 지조와 절개의 상징이지. 그게 의지야. 그치? 변하지 않겠다는 거니까. 이 변하지 않겠다는 마음이 의지야. 그럼 지조와 절개의 관습적 상징들도 나올 수 있는 거죠. 같이. 그치? 이 돌이 나올 때 같이 매화, 난초, 국화, 대나무, 아까 우리 봤던 잣나무, 소나무 이런 애들이 이 돌과 함께 나올 수 있어요. 이해되지? 그래서 돌도 바위도 이런 의미를 많이 가진다라는 거 알면 좀 해석하기가 쉽죠. 할만하지? 그치? 전혀 어렵지 않죠? 좋아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영탄적 표현이 되게 많이 사용된다는 거. 왜 많이 사용돼? 이거. 아까도 얘기했어. 이제 니네 공부할 때 어떻게 해야 돼? 표현법과 이 표현 효과, 내용을 연결하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알겠죠? 단순히 표현법만 찾는 게 아니라 이 표현법이 어떻게 연결돼서 어떤 내용하고 연결되는지. 이게 선택지. 1번 선택지, 2번 선택지, 3번 선택지 이렇게 되는 거니까. 알겠지? 좋아. 자, 그래서 뭐 해석은 요 정도로 하시면 되고 여기 전통의 계승이 김소월에서 가장 중요한 거라고 했었지, 그치? 전통의 계승. 김소월 시에서 가장 중요한 거라고. 그래서 슬픔과 한이라는 정서. 민요의 삼음보 율격. 그리고 초혼이라든지 초혼의식이라든지 망부석 모티프 같은 전통적 소재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도 전통적 계승이에요. 이해되지? 이게 김소월의 특징이고 다른 김소월의 시에도 비슷하게 나타나요. 잘 알아두시면 좋고 나머지는 그냥 읽어보면 돼요. 끝. 그래서 우리가 초혼이라는 작품 이렇게 보고 우리 좀 쉬고 이어서 이거 들길의 서서랑 볼 거거든? 할만하지, 그치? 할만하죠? 선생님이 니네 쉴 때 지금
자, 봐봐. 뭐냐면, 지금 이제 우리가 오늘 진도 나간 거랑 이제 뒤에 몇 작품은 진도 안 나갔어도 니들이 풀어오라고. 알겠지? 그래서 지금 가지고 있는 워크북. 그래서 고전문학이랑 현대문학 특특 문제. 알겠지? 수능 특강 문제. 이제 우리는 2학년이니까 어느덧 1년이나 지났어요. 고등학교 입학한 지. 더 이상 어리지 않죠? 그죠? 니네 이제 주민등록증 나와, 내년에. 주민등록증 나와. 더 이상 어리지 않아. 근데 애들이 진짜 고등학교 2, 3학년 때 확 크거든? 어른이 돼요. 그러니까 고1 때까지만 해도 아주 중딩티를 잘 못 봤는데, 이 방학과 뭐 시험, 고등학교 2학년은 진짜 정신없이 슉 하거든? 예, 진짜 시간이 막 엄청 빨리 가요. 그냥 눈 떴다 이렇게 이렇게 눈 감았다 뜬 것 같은데 2학년이 다 가 있을 거야. 그러니까, 아무튼 엄청 크는 시기인데, 내가 왜 고3 문제를 풀어야 되냐?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열심히 풀어오는 게 우리 숙제야. 알겠지? 이 정도 수준 풀 수 있어야 내신 나옵니다. 알겠죠? 그리고 쌤이 계속 니네 선배들하고 막 수업을 해보면 방학 때 이렇게 수특이나 수능을 열심히 한 애들이 내신에서 좀 도움 많이 받아요. 그래서 니네 탐구도 특히 과탐 같은 경우에는 잘하고 싶으면 개념 공부 끝내고 수능 특강 마더턴 같은 그런 모의고사 문제집 있지, 그치? 그런 것까지 다 풀 수 있는 정도로 방학 때 좀 해놓으면 좋고, 뭐 내가 개념만 공부해 놓고 학기 중에 마더텅 자기스토리 같은 문제집들을 막 풀겠다라고 하면 사실 좀 시간이 부족해요. 그래서 개념을 좀 최대한 문제풀이랑 같이 하려고 노력해. 알겠지? 개념 먼저 보고 내가 문제풀이 해야지 하면은 시간이 없어요. 방학 지금 2달하고도 한 10일 정도밖에 없잖아요, 방학이. 그치? 생각보다 또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니니까 계획을 좀 잘 세워서 2달 계획 잘 세워서 그럼 2달이면 몇 주요? 8주지, 8주. 그치? 뭐 일주일 정도 날린다고 치고 8주 계획을 한번 세워봐. 알겠지? 이 8주 계획. 아프면 뭐 좀 날릴 수 있잖아요. 그죠? 8주 봐봐. 조야, 금방 가겠지? 어? 금방 가요. 8주 방학. 근데 그 8주를 잘 보내려면 다행히 얘들아, 쌤은 다 계획이 있어. 그냥 내 계획대로 일단 국어는 따라오세요. 국어는 쌤이 하라는 대로 일단 다 밀리지 않고 하는 거. 그리고 이거 지금 모의고사 2024학년도 수능 줬지? 앞에가 홀수형이고 뒤에가 짝수형이에요. 똑같은 문제인데 홀수형과 짝수형이 있어. 자, 어떻게 풀면 되냐? 홀수형은 80분 시간 재고 푸세요. 알겠지? 크리스마스 날, 뭐 1월 1일 날. 마음을 새롭게 하기 위해 80분 재고 풀면 되잖아. 니네 애인도 없는데 뭐 하겠어. 그치? 그러니까 80분 재고 일단 그거 푸는 거 홀수형. 알겠지? 홀수형은 시간 재고 푸는 거야. 그럼 뒤에 짝수형이 있어요. 짝수형은 뭐냐면 컨닝 방지로 수능 보러 가면 홀수 짝수 이렇게 안 치거든. 그래서 짝수형이 걸리면 약간 재수없어. 홀수형이 걸리면 좋아. 약간 이렇게 이제 많이 얘기를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니네 문제가 보면 알아. 홀수형이 니네가 맨날 푸는 양식대로 되어 있는 게 홀수형이에요. 짝수형은 선택지의 순서를 섞거나. 그래서 이제 원래 우리가 이제 선택지를 보면 점점 길이가 이렇게 좀 길어지잖아. 근데 짝수형은 들쑥날쑥해. 이렇게. 그냥 이걸 다 섞어 놓은 거라. 그리고 답도 홀수형은 어느 정도 좀 그래도 뭐 1, 3, 4, 5, 2 막 이렇게 해놓는데 짝수형은 잘못 가다 보면 뭐 2 막 이렇게 돼. 우리가 보통 그렇게 되면 이제 나를 못 믿게 되잖아. 그치? 그래서 짝수형도 풀어보는 연습을 하면 좋아서 쌤이 홀수 짝수 2개 줬어요. 내 깊은 뜻을 알겠지. 그치? 그리고 홀수형은 시간 재고 풀고 짝수형은 시간 재지 않고 100% 내가 지문 이해하고 문제 선택지 이해한다고 생각하면 꼼꼼히 풀어봐. 2번 풀어보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알겠지? 맛을 느껴야 돼. 이 기출문제의 맛. 니네가 제일 많이 쌤한테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출 분석하라고 하는데 기출 분석 어떻게 하는 거예요? 라고 많이 물어보는데 그 기출 분석이라는 게 10번 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쌤이 맨날 니네들은 10회동 얘기하는데 수능도 10번 보는 거거든? 그래서 그렇게 맛을 느끼려면 일단 처음에는 답 없이 풀어보고 알겠지? 그리고 나중에는 답을 알고 내가 여기 있는 적용돼 있는 지점들을 보는 거야. 그러니까 점점 빨라지겠죠? 처음에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계속 보다 보면 빨라지는 것처럼 우리가 이 회독이라는 거에 힘을 좀 믿어야 돼. 알겠지? 회독. 그래서 니네가 지금 일단 2회독 해오는 게 숙제야. 알겠지? 할 수 있죠? 2주라는 시간이 있으니까 충분히 할 수 있어. 근데 이거를 제대로 하는 친구가 있고, 뭐야.
제대로 하는 친구가 있고, 제대로 하지 않는 친구가 있을 거야. 그래서 좀 제대로 해오기. 자, 이제 이어서 보자, 얘들아. 두 번째, 들길에 서서. 들길에 서서를 이 시도 쉬워요. 오늘 이제 시를 2개 더 나갈 건데 신석정의 이 시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자, 한번 보자. 자, 들길에 서서인데 이게 계속 시대별이라고 했지. 일제강점기 시인이에요. 이 시인도 알겠지? 일제강점기야. 일제강점기. 내용을 볼게. 푸른 산이 흰 구름을 지니고 살듯 내 머리 위엔 항상 푸른 하늘이 있다. 어렵지 않죠? 내 머리 푸른 산이 흰 구름을 지니는 것과 내 머리 위에 항상 푸른 하늘이 있는 것을 지금 어떻게 연결했어? 비교법 사용해서 연결했지, 그치? 그러니까 얘가 원래 내가 얘기하고 싶은 원관념이고 얘가 보조관념이야. 그래서 원관념과 보조관념의 관계를 좀 이해하시고 얘가 비유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 그래서 흰 구름과 푸른 하늘을 우리가 같은 이제 의미라고 보면 되는데 보세요. 우리 푸른 하늘에 있는 것들은 보통 어떤 의미야? 긍정적 의미죠. 그쵸? 여기서도 긍정적 의미, 이상과 희망이라고 하는 긍정적 의미를 해석할 수 있어. 그래서 나도 그렇게 살 거야 라는 의지를 또 드러내는 거야. 저렇게 살듯 나도 그렇게 살 것이다. 뭐 이렇게. 자, 하늘을 향하고 살림처럼 또 지규지. 두 팔을 드러낼 수 있는 것. 그래서 살림이 이제 나무잖아요. 나무숲. 나무숲처럼 두 팔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숭고한 일이냐? 또 물음표. 얼마나 숭고한 일이냐? 숭고한 일이다 라고 하는 강조의 표현이지, 서리적 표현. 그래서 숭고하다는 얘들은 어떤 의미야? 숭고하다. 가치 있다는 의미지, 그치? 희망의 가치를 숭고하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게 현실이 부정적인 걸 좀 기억하면 현실이 부정적임에도 불구하고 뭐 하는 거야? 희망의 자세, 그치? 이상을 바라보는 자세를 이제 잃지 말자는 거지. 그것이 가치 있는 거니까 라는 해석이에요. 그래서 두 다리는 비록 연약하지만 야 지금 상황이 긍정은 아니라고. 비록 연약해요. 화자가 지금 연약한 상태야. 그런데 그것을 젊은 산맥으로 삼겠대. 화자가 연약한 이유가 뭘 것 같아? 젊고 경험도 없고 힘도 없고 그런가 보지. 그치? 그러니까 젊음이라는 이 느낌에 연약함도 있지만 또 뭐도 있어? 패기, 뭐 의지 이런 것도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연약하지만 내가 이 젊은 산맥, 내가 굳센 의지를 가지고 산맥처럼 부지런히 움직이는 둥근 지구를 밟았거니 부지런히 움직이는 둥근 지구는 우리의 삶의 터전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긍정적으로 가치관을 가지고 꿈과 이상을 볼 수 있는 이유는 뭐 때문이야? 둥근 지구를 내가 밟고 있기 때문인 거야. 지구가 없으면 안 돼. 삶의 터전이 없으면 안 돼. 약간 이런 의미인 거지. 그치? 어쨌든 그래서 계속해서 긍정적인 의지, 굳세게 살아가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죠. 그러나 상황은 어떻다고? 부정이라고. 알겠지? 자, 푸른 산처럼 또 지규죠? 든든하게 지구를 디디고 사는 것은 얼마나 기쁜 일이냐. 또 가치 있게 얘기하는 거죠. 아까 숭고하다고 했는데 이번에는 기쁘다라고 표현을 해요. 이렇게 굳세게 사는 것이 되게 현실을 극복하는 희망의 가치가 있다라는 거지. 쉽죠? 하나도 안 어렵지, 이 시는. 자, 그 다음. 뼈에 저리도록 생활은 슬퍼도 좋다. 자, 뼈에 저리도록 생활은 슬퍼도 좋다. 역설을 할 때 맨날 나오는 구절 중에 하나야. 본 적 있을 거야. 그치? 본 적 있죠? 그래서 생활이 어떤 거야? 뼈에 저리도록 슬프대. 자, 근데 이렇게 슬퍼도 어떻단 얘기야? 좋대. 변태야? 변태냐고. 슬퍼도 좋다니. 말이 안 되잖아. 이렇게 말이 안 되는 게 나란히 있는 이 모순적 상황. 이게 역설이지. 그치? 근데 얘는 지금 부정적이어도 이것을 뭐 할 거야? 이겨내고 받아들일 거야. 라는 자세를 갖고 있으니까 슬퍼도 좋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비관적이지 않고 수용하며 극복하고자 하는 긍정적 세계관이 드러나는 거지. 고등학교 2학년 생활을 지금 준비하면서 약간 쌤이 진짜 해주고 싶은 말이 고등학교 2학년이 쌤이 애들을 지금 20년 넘게 가르치면서 항상 고2 때 넘어지는 애들을 많이 봐요. 고2 때. 막 갑자기 학교 그만둔다 그래. 그리고 갑자기 공부 포기하겠다. 난 공부가 길이 아니야.
막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도 있고, 뭐 어떤 친구들 슬럼프가 막 심하게 와가지고 되게 무기력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뭐 이래요. 근데 고등학교 2학년을 또 잘 버틴 애들도 있겠지, 그치? 이걸 잘 버티는 친구들과 잘 버티지 못하는 친구들의 차이가 뭐냐면, 약간 이 희망을 가지고 계속 가느냐, 아니면 희망이 없느냐, 둘 중에 하나야. 근데 희망의 이 높이는 사람마다 다르지. 이번에 이제 대입의 결과가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 수능 3개 틀린 선배는 순천향 의대로 납치당할 거예요, 지금. 자, 근데 그 친구가 나한테 그랬어. 선생님 괜찮습니다. 저는 수능을 3개를 틀렸으나 원래 자기 내신 성적에서 순천향 의대를 가는 건 잘 가는 거기 때문에 자기는 만족한대. 그러니까 이게 다 기준이 다르다고. 만약에 걔가 난 수능 3개밖에 안 틀렸는데 순천향 의대밖에 못 가다니. 왜냐면 정시로 한양대 의대 이상 갈 수 있는 점수니까. 근데 그렇게 막 비관한다고 생각해봐. 그럼 어때? 인생이 또 갑자기 불행하게 느껴지겠지. 그치? 근데 걔는 지금 행복해요. 그러니까 그런 게 되게 중요한 거야. 그리고 4, 5등급 대 친구들이 있잖아요. 4, 5등급 대 친구들이 수능 최저 맞춰가지고 충남대를 가. 인생이 막 너무 행복하지, 또 그 친구들은. 그치? 3, 4등급 대 친구들이 충대 공대를 붙었다. 와, 인생의 어떤 가문의 영광이지. 그치? 2등급 대 친구들이 인서울의 15개 대학 안에 들어갔어. 너무 행복하지. 그러니까 이게 다 자기의 어떤 기준에 따라서 이 행복의 척도가 달라지는데 거기서 꺾이면 안 돼. 근데 보통은 꺾이는 친구들도 되게 많고, 막 이 여자친구들, 비관하지 마, 비관. 비관하는 친구들 되게 많아요, 약간. 알겠지? 남자친구들 별 생각이 없는 경우가 많고, 여자친구들은 비관해서 또 잘, 그런 친구들 많은데, 우리는 끝까지 열심히 하자. 알겠지? 언제까지? 수능 전날까지. 수능 전날까지 열심히 해야 돼. 그리고 가끔 논술 쓰는 친구들도 있는데, 논술 쓰는 친구들은 1월, 2월까지 계속 열심히 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니네들도 지금 이제 시작이니까, 이거 되게 중요해요. 너무 좋은 구절이에요. 니네 힘들 때마다 이 구절을 떠올려. 약간 책상에 포스트잇으로 써놔. 뼈에 저리도록 생활은 슬퍼도 좋다. 얼마나 멋있어. 쌤이 고등학교 생활을 되게 이겨내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고등학교 생활 동안 내가 100일 동안 일기를 쓴 적이 있어요. 일기. 그 일기에 맨날 되게 막 오글거리게 이런 거 써놓잖아. 명언 같은 거. 근데 이게 내가 수험 생활할 때 이상하게 이 구절이 잊혀지지 않는 거야. 이 시를 봤는데. 두 개의 구절이 있는데 공이라는 시가 있어. 튀어오르는 공처럼. 떨어져도 튀어오르는 공처럼 이라는 구절하고 뼈에 저리도록 생활은 슬퍼도 좋다. 라는 이 구절이 잊혀지지가 않는 나의 명문 중에 하나예요. 이 두 개가. 알았지? 그러니까 니네도 그런 명문을 좀 써놔. 막 이런 거 있잖아. 좀 오글거려도 그런 거 있지? 고등학교 생활은 그런 게 좀 있어야 돼요. 오글거리는 게 있어야 돼. 원래 오글거리라고 고등학교 생활 하는 거야. 인생에 그런 감성이 인생에 감성이 한 스푼 있어야지. 대학교 가면 이제 없어져요. 그런 거 다 없어져. 대학교 가면. 뭐해, 그냥 대학교 가면. 놀지 뭐, 그냥. 그치? 감성적이고 막 인생의 어떤 그 괴로움을 느낄 수 있는 시기는 나는 고등학교 시기라고 생각. 청소년기에 이제 성인을 준비하는 이 시기, 성인기를 준비하는 거지 제일 힘들어요. 힘든 게 정상이에요. 내가 지금 힘들다면 정상이에요. 알겠지? 막 위험으로 막 쌤 고등학교 내내 위험 때문에 맨날 아팠거든? 대학 가니까 안 아파. 술을 그렇게 먹어도. 그러니까 니네 지금 그럴 때야. 알았지? 근데 이 구절 너무 좋지? 역설이에요. 잊어버리면 안 돼. 역설. 알겠지? 자, 점은들길에 서서 점은들길. 야, 얘가 이렇게 계속 희망을 얘기하는 이유가 뭐라고? 부정적 현실이니까. 부정적 현실을 이겨내야 되니까 부정적 현실을 나타내면서도 푸른 별을 바라보자라는 청유형 어미 쓰고 있죠. 그쵸? 자, 이 청유형 어미를 쓴다는 건 사실 청자가 존재한다는 건데 여기는 지금 청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화자가 혼자 독백하고 있는 중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거는 스스로에 대한 다짐이라고 볼 수 있어. 푸른 별을 바라보자.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민정아 잘하자. 약간 이런 거 있지. 태은아 잘하자. 약간 내가 스스로에게 막 이렇게 하는 거야. 거울 치료 같은 거 있지. 거울 보고 얘기하는 거. 근데 이게 왜냐면 니네 윤동주 기억하지? 네, 기억해야 돼. 윤동주를 보면 윤동주는 항상 자아가 두 명이에요. 그 스미골과 골룸처럼. 반제제형 알아요? 그 스미골과 골룸. 걔네가 두 명이잖아. 자아가. 그래서 현실적 자아랑 부정적 자아가 있죠. 걔네 스미골과 골룸도 보면
스미골은 맨날 불평하고 골룸은 맨날 긍정적이고 약간 이런 것처럼 보통 시에 더 자아가 분열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이 시는 이 자아의 통합을 이룬 거죠. 그래서 스스로에게 다짐하는 거. 윤동주도 많이 하죠. 그쵸? 윤동주도 자아가 분열됐다가 통합되는 경우. 이런 걸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푸른별을 바라보는 것은 하늘 아래 사는 거룩한 나의 일과 이거니라고 그냥 끝냈어요. 자, 일과 이거니 이거 느림표지? 이걸 느림표라고 하거든. 느림표. 자, 느림표를 사용해가지고 문장에 뭘 주는 거야? 여운을 남기고 있는 거지. 문장을 느림표로 끝내면서 여운을 남기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푸른별을 바라보면서 거룩한 나의 일과를 계속하는 거죠. 그래서 가치, 희망의 가치를 노래하는 밝은 시예요. 긍정적인 시. 그치? 하나도 어렵지 않은 시죠. 그래서 이 시에도 얘들아 긍정과 부정이 잘 보이지, 그치? 대조적 이미지가 되게 잘 보이는 시죠. 그래서 요거 잘 읽어주면 이 시는 어느 정도 이해될 거야. 넘어갈게. 자, 그냥 이거는 그냥 읽어보세요. 자, 마지막 작품. 오늘의 마지막 작품이야. 노점기라고 하는. 이육사는 잘 알고 있지? 이육사. 저항과 의지의 시인이잖아요. 강철로 된 무지개인가 보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 되게 막 강인한 어조를 사용한 시인이야. 선비 집안이고 대쪽 같은. 그래서 이 이육사 하면 우리가 항상 지사적 태도를 읽어. 지사적. 저항적. 지사가 뭐냐면 뜻을 가진 선비라는 뜻이야. 뜻을 가진 선비. 뜻을 가진 선비로 대쪽 같은 성품을 가지고 있는데 이육사 시인에게도 왜 힘듦이 없겠어요. 그쵸? 이육사도 힘들지. 맨날 감옥에 잡혀갔다가 풀려났다가 잡혀갔다 풀려났다가 마지막에 결국 광복 3개월 전에 감옥에서 고문받다가 돌아가셨잖아요. 알지? 그래서 이육사 시인의 젊은 시절은 다 뭐야? 힘들고 고통스럽고 희생,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막 이랬던 시기예요. 그러니까 이육사의 시, 우리 교과서에 있는 시들은 다 약간 그런 저항 시들만 우리가 배워왔잖아, 지금까지. 그치? 그런데 최근에 얘가 기출 작품이에요. 이 작품이 수능 특강에도 실렸어요. 왜냐하면 수능 특강에도 실리고 이제 기출 작품에도 실리는 최근에 나온 시예요. 최근에 이육사의 낯선 시가 나왔는데 그게 이 노점기라는 작품이에요. 그래서 해석이 이육사의 그 의지적 태도로 잘 안 될 수 있어요. 알겠지? 그래서 다를 수 있다는 거. 우리 이거는 또 내가 계속 강조하는 유연한 사고를 해야 된다는 거지. 그치? 뭐 이육사라고 다 의지. 이렇게 해석하지 말라는 거야. 한번 볼게. 목숨이란 마치 깨어진 배조각이다. 이 마치 이거 뭐야? 느림표지. 그치? 느림표. 방금 우리 봤던 거네. 느림표 사용해서 길게 읽도록 유도하고 강조하고 운율을 살리는 거지. 그래서 이제 목숨을 지금 뭐에다 비유한 거야? 깨어진 배조각에 비유한 거죠. 그렇죠? 은유법이지? 왜냐하면 목숨은 깨어진 배조각이다라고 했으니까 은유법이죠. 그쵸? 은유적 표현 사용해가지고 목숨을 깨어진 배조각에 비유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배라는 것도 위태위태한데 배는 언제 이렇게 넘어갈지 모르는데 깨어진 배조각이니까 더 어때? 더 위태롭고 더 불안한 상황인 거지. 그치? 더 위태롭고 더 불안한 상황. 그래서 여기저기 흩어져서 마을이 한구죽죽한 어촌보다 어설프고 무엇이? 여기서의 주체는 계속 목숨이에요. 주어는. 목숨이 이 어촌 마을보다 한구죽죽하게 어설프고 뭔가 황량하고 슬픈. 그치? 이 어촌 마을보다 내 목숨이 더 어때? 더 어설퍼. 비교하고 있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언제 죽을지 모르고 내 인생이 되게 지금 어때? 이 어촌 마을처럼 쓸쓸하고 황량하고 이렇게 슬프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야. 그리고 삶의 티끌만 오래 묵은 포범처럼 달아매었다. 과거 시제죠. 그쵸? 과거 시. 그러니까 내 인생이 지금 계속 어땠다는 거야? 좋지 않았어. 배 같아, 배. 그것도 깨어진 배 조각이야. 내 인생이. 그치? 그리고 삶의 티끌만. 티끌이면 뭐 얼마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삶의 티끌만 오래 묵은 포범. 이 범이 뭐냐면 돛이거든요. 돛. 그래서 돛을 단 배를 범선이라고 불러. 알겠지? 범선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게 이 포범이고 돛이야. 뭔지 알겠지? 왜 그 배에 돛을 달잖아요. 그래서 이게 바람을 타고 가는 건데 오래된 돛이니까 어떤 거야?
낡아 빠진, 약간 뭐 힘이 없는, 뭐 삶의 티끌, 뭐 이런 의미랑 잘 연결되죠. 그쵸? 다 부정이죠. 다 부정이에요. 그래서 내 인생은 되게 부질없고 허무하고 삶의 티끌만 남아있고 약간 이런 거야. 이육사랑 전혀 어울리지 않지, 그치? 근데 이육사도 이럴 때가 있어. 누구나 사람은 슬플 때가 있어. 그러니까 오늘의 어떤 철학적 주제. 누구나 사람은 슬플 때가 있다. 그런 거야. 얘도 그런 거야. 그래서 인생에 내 목숨이 가난과 시련으로 점철된 삶이라는 걸 드러내고 있는 거죠. 그쵸? 자, 이연을 볼게. 남들은 기뻤다는 젊은 날이지만, 자, 남들은 다 기쁘다고 하지만, 화자는 어떨까? 화자는 부정적인 삶을 살았겠지. 왜냐하면 이 육사는 젊은 시절에도 계속 독립운동을 했기 때문에 나라 잃은 슬픔과 이 독립운동의 아픔, 뭐 서러움, 뭐 이런 걸 느꼈겠지, 그치? 그러니까 비교해서, 대조해서 화자의 비극적 삶을 지금 부각하는 거야. 그럼 이 남들은 사실 누굴 것 같아, 남들. 나와 다른 남들. 어떻게 보면 시대의식 없는 사람들. 그치? 뭐 친일파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렇지 않아요? 그죠? 이 일제강점기에 기쁘다는 건 어떤 사람들인 거야? 일제강점기를 받아들인 사람들인 거지, 그치? 뭐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밤마다 내 꿈은, 밤은 당연 부정적 시간, 일제강점기라는 부정적 시간을 상징하겠지? 내 꿈은, 근데 내 꿈은 뭐밖에 없냐? 서해를 밀항하는 짱크와 같아. 자, 서해를 밀항하는 짱크와 같대. 여기서 짱크가 뭐냐면 배요, 배. 정크. 정크를 지금 짱크라고 약간 표현한 거야. 약간 좀 이상하지만 어쨌든 이게 밀항하는 배와 같다고. 밀항하는 배. 근데 내 꿈이 뭐였을까, 얘들아? 이육사의 꿈이 뭐였겠어요? 이 민족 조국의 독립, 희망이었겠지, 그치? 그러니까 내 이상향과 희망은 독립에 대한 열망이야. 그러니까 이 독립에 대한 열망은 밀항하는 배처럼 숨겨야 되지만 또 숨길 수 없는 거지. 이해돼요? 그러니까 이 나의 희망이 소금에 절고 도수에 부풀어 올라요. 그러니까 약간 절었어, 내 꿈이. 약간 이런 느낌이지. 절었어. 이 절었다는 느낌이 뭐예요? 내 꿈이 점점 희미해져 가고 힘이 없어지고 막 이러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부풀어 올랐다는 게 여기서 되게 긍정적 의미라기보다는 뭔가 여기 이제 이렇게 표현된 것처럼 위태롭고 무언가 이제 실체가 없어지고 뭐 이런 느낌이에요. 알겠지? 그렇게 긍정적으로 볼 수 없죠, 당연히. 자, 그래서 이렇게 꿈을 위해서 조국의 독립이나 어떤 나의 이상이나 이걸 실현하기 위해서 불안과 초조, 고난과 시련 속에서 화자가 살아왔다는 걸 밀항하는 배에 빗대어서 표현하는 거죠. 그치? 같다라고 했으니까 얘들아 뭐야? 지규법이죠. 정확히 찾아주시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사면도 볼게요. 항상 흐릿한 밤. 항상 밤이야. 지금 계속 밤이라고 표현하고 있지. 부정적 시간이죠. 암초를 벗어나면 얘들 암초는 장애물이지. 배가 암초에 부딪히면 이제 무너지잖아요. 그래서 이 암초를 겨우 벗어나면 끝이 아니고 또 뭐가 있어? 태풍이 또 있어. 이거 뭐야? 산을 하나 넘으면 또 산이 하나 있고 엎친 데 덮치고 설상가상이고 뭐 이런 거죠. 끝이 없는 이런 고통 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절망적인 상황이라는 거 볼 수 있지. 그치? 절망적인 상황. 전설에 읽어본 산호도. 얘들아 산호도는 산호가 많다는 섬이야. 산호는 약간 어떻게 보면 보석과 같으니까. 산호도는 내가 보고 싶은, 구경하고 싶은 이상세계이자 희망일 수 있죠. 긍정이에요. 그런데 그곳이 어디야? 여기는 산호도지. 그치? 그곳은 남십자성이 비춰주지도 않았어. 그러면 이 산호도를 얘가 구경할 수 있어요? 없어요? 남십자성, 별도 비춰주지 않았으니까. 찾기가 어렵다는 얘기지. 그치? 그래서 희망이 없는 어두운 상황, 찾기 어려운 상황을 얘기하는 거야. 당연히 남십자성은 긍정이겠죠? 그치? 별이 있어야 되는 지금 별이 있어 없어? 희망이 없어. 라는 얘기야. 여기 보시면 소금, 조수, 암초, 태풍은 가득한데 이상향과 희망, 산호도나 남십자성은 현실에 지금 존재하지 않아? 존재하지 않죠. 그러니까 되게 절망적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겠지. 이해되지? 그래서 얘가 부정과 긍정의 대조가 나타나는데 이 대조적인 소재 가운데서 고단한 젊은 날의 삶과 이상향이 드러나요. 그런데 지금 현재 화자는 이 섬에 못 가. 못 가고 있다는 게 중요한 거지. 그치? 계속 밤이야. 계속 어두워. 이렇게 표현하네. 자, 넘어가자. 쫓기는 마음.
지친 몸이길래 자, 쫓기는 마음 느낌표를 굳이 써줬어. 아까 우리 얘기했잖아. 고전문학은 이 문장보가 많이 없어요. 그쵸? 그런데 지금 이렇게 현대시에서는 느낌표를 정말 잘 보이게 이렇게 찍어 놓는 경우들이 있거든? 그건 당연히 영탄이죠. 그쵸? 영탄. 그래서 고단한 처지를 드러낸 거지. 뭘 사용해서? 쫓기는 마음 지친 몸이라고 느낌표 사용해서 보여주는 거야. 그리운 지평선을 한숨에 기울으면 시궁치는 열대 식물처럼 발목을 에워쌌다. 그래서 얘가 지평선을 한숨에 기어오르면 이제 내가 배잖아요. 지금 배. 배가 이제 지평선으로 가까이 가면 열심히 항해를 해서 갔어. 여기까지 이해되지? 열심히 항해를 해서 가면 누군가 또 내 발목을 잡는 거야. 그러니까 누군가 잡아? 이 시궁치라고 하는 이 열대식물 같은 이 줄기가 나를 막 잡아매는 거지. 이거는 이제 현실적 고난이겠죠. 그쵸? 그래서 발목을 에워쌌다는 건 내가 이제 벗어나고 싶으나 벗어나지 못하는 거지. 아무리 노력해서 막 멀리 가려고 해도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 끌려오기만 하는 거. 여기까지 이해되지? 그치? 가려고 하는데 끌려오고 있는 상황. 해변 밀물에 밀려온 거미인 양. 그래서 얘가 지금 해변 밀물에 밀려온 거미인 것처럼 비유되고 있어요. 누가 거미 같겠어? 화자겠지. 연약한 존재. 니네 이번에 모의고사에 왜 윤동주의 그 거미는 나쁜 거미잖아요. 그쵸? 근데 수라에 나오는 거미, 수라 기억나지? 거미 새끼 가족을 내가 자꾸 보내가지고 미안해하는 그 내용. 그게 이제 우리 민족이었잖아요, 거미가. 그래서 거미는 거미줄에 있을 때만 튼튼해. 거미가 이렇게 거미줄을 내려오게 되면 되게 한없이 연약한 존재가 되는 거죠. 팔도 얇고 막 팔다리 겁내 얇잖아, 거미가. 그런 존재잖아. 그러니까 지금 밀물에 밀려온 거미처럼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야? 수동적으로 사는 화자의 모습. 내가 아무리 지평선을 벗어나서 그 내 이상의 세계, 산호도를 가고 싶어도 밀물이 밀려오면 뭐 할 수밖에 없어?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걸 거미에 비유한 거야. 이해되지? 그래서 이 절망감과 허탈감 속에서 자신을 거미라는 부정적 소재로 비유하고 있는 거지. 다사가 빠진 소라 껍질에 나는 붙어왔다. 자, 보세요. 나는 새벽 밀물에 밀려온 거미인 양 붙어왔다라고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이거 뭐야? 도치죠? 요 사이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치? 이해되지? 그래서 거미도 나고 나는 거미가 되어서 다사가 빠진 소라 껍질에 붙어가지고 지금 뭐 하고 있어? 밀물에 밀려서 다시 돌아온 거지. 자, 계속 먼 느림표 또 사용하고 있네. 얘도 마찬가지 또 운율 살리고 강조하는 거야. 멀다는 걸 되게 강조하고 싶은 거겠지. 그치? 멀다는. 그래서 항구의 노정. 이 항구의 노정이라는 게 삶의 과정인 거야. 항해를 하는 거지. 노정에 흘러간 생활을 들여다보며. 자, 이것도 도치죠. 그치? 내가 어떻게 한 거야? 이 흘러간 생활을 들여다보며 또 붙어왔다. 이렇게 표현해야겠죠. 그쵸? 문장이 계속 다 도치되고 있어. 얘가 강조하고 싶은 건 이거였을 거야. 먼 항구의 노정에 흘러간 생활을 얘가 지금 들여다보고 있다는 거. 이게 바로 뭐예요? 삶에 대한 되돌아보는 거. 회고지 회고. 성찰이죠, 성찰. 그래서 독백적 어조로 성찰과 회고의 태도가 드러나는 거지. 이해되죠? 그래서 얘가 뒤돌아보니까 인생이 어때? 너무 막 힘겨워. 그치?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이런 소재들, 긍정적 소재도 있을 수 있고 부정적 소재도 있을 수 있고. 그치? 그리고 이 거미나 소라 껍질이 이제 보잘것없고 연약한 화자 자신을 의미하는 거였죠. 그쵸? 이런 소재의 상징성이 이 시에서는 되게 중요해요. 근데 이거는 이육사 시의 특징이기도 해. 이육사는 상징을 되게 중요하게 여기는 시예요. 이해되지? 그래서 이육사의 시에서 이런 상징성을 찾는 건 중요한데 우리는 이육사를 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 일제강점기를 떠올리면서 이렇게 해석해주면 상징성을 찾는 게 어렵진 않을 거야. 그치? 이 시는 되게 멋있는 시예요. 요즘 자주 나오는 시니까 잘 알아두시면 좋겠죠. 그래서 과거 시제 사용했다는 거, 도치법 사용했다는 거 우리 다 기억했고 그래서 기출문제에도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시는 물의 이미지를 활용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화자의 삶이 형상화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시에서 물이라는 것은 인생에 비유되는 경우가 많지. 그치? 그래서 물이라는 것의 원형적 의미는, 원형적 상징은 인생.
역사 같은 것으로 표현돼요. 왜냐하면 물이 계속 흘러가니까 이게 인생이 흘러가는 것, 역사가 흘러가는 것에 비유되는 경우가 많다고. 그래서 이게 흘러가는 배의 이미지를 통해서 안식을 소망했던 고달픈 삶을 형상화하면서 비극적 운명에 대한 화자의 인식을 드러내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비극적 운명에 대한 화자의 인식이 어떻게 드러나? 얘가 원하는 그런 이상으로 가지 못하는 자신의 삶에 대한 절망감이나 무력감이 드러나는 거죠. 그렇죠? 이육사도 이럴 때가 있는 거야, 얘들아. 그치? 생활은 슬퍼도 좋은 거지. 원래 생활은 힘들 때가 있는 거야. 근데 이육사는 곧 어떻게 했을까? 이 시를 쓰고 포기한 게 아니라 바로 또 독립운동을 시작을 했겠지. 그치? 그래서 이 이육사의 인생에 이런 힘듦도 있었을 수 있겠다라는 해석이 좀 가능한 거고, 그 다음에 이게 하나 더 있을 거야. 이용학의 우라지오 가까운 항구에서는 니들이 집에서 읽어보면서 분석해 보시고, 쌤이 오늘 준 워크북에 있는 문제들 있죠? 2개. 이거 흑백이 이제 수특 본문이라고 했어요. 그쵸? 수특 본문은 쌤이 계속 이렇게 줄 거니까 요거는 꼭 풀어봐. 풀어보는데 얘들아 이걸 이렇게 그 현대편을 이렇게 보면 문제가 우리가 김설의 초는 공부를 했고 박목월의 이별가는 공부를 안 했어요. 그쵸?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모르는 시가 연결돼 있을 거라고. 외부 지문 연습한다고 생각하시고 모르는 시는 내가 분석. 알겠지? 자, 수능 특강으로 공부하는 거 엄청 도움 많이 돼요. 알았지? 엄청 도움 많이 돼. 내신형으로 문제 많이 나와 있으니까 꼭 공부하자. 알겠죠? 그래서 숙제는 1월 되면 더 많아질 거니까 밀리지 말고 해오기. 알았지? 1월 되면 더 많아질 거니까. 얘들아, 1월 되면 우리 학교 안 가면 니네 방학식 하면 하루에 10시간 이상 공부하는 게 목표야. 해야 돼. 할 수 있지? 아침에 9시부터 12시까지 3시간. 점심에 1시부터 6시까지 5시간. 7시부터 12시까지 5시간. 그러면 13시간이야. 할 수 있잖아. 그렇지? 니네 선배들 중에 진짜 그렇게 공부한 애들이 있어, 없어? 내가 보여줬지. 15시간 공부하고 이런 애들. 그치? 그렇게 공부해도 서울대를 못 가. 너무 슬프지 않니? 어? 그렇게 공부해도 서울대를 못 가요. 서울대생 정시로 가려면 보통 삼수사수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니네들한테 서울대를 바라지 않고 니네도 서울대를 바라지 않잖아? 어? 물론 서울대 가면 좋은데 이번에 그 수능 3개 틀린 아가도 서울대 의대 떨어졌어요. 1차 붙었는데 면접에서 떨어졌어. 잘 준비하자, 알겠지? 우리 도항고가 최저를 맞추지 못한다는 오명을 우리가 좀 씻도록 하자. 쌤이 볼 땐 지금 니네 학년 되게 잘하고 있거든. 다른 학년에 비해서. 지금 도항고 3학년 올라가는 애들도 약간 개차반이야. 애들이 좀 이상해. 아니 07에 막아 꼈어요. 아무튼 니네 나중에 누굴 애인을 만나거든. 07은 만나지 마. 알겠지? 07에 막아 꼈어. 내가 니네는 니네들끼리 살아라. 07장이 이상하다, 이게 인생이. 아무튼 08은 정상이야, 내가 볼 때. 그래서 아무튼 공부 잘 해오고 모르면 모르는 대로 쌤한테 물어봐, 알겠지? 그리고 누구지? 저기 선중이랑 도희 잠깐